아침 햇살이 서울 근교 낡은 단독주택 마당에 비스듬히 내려앉았습니다. 지붕 위 기와 몇 장이 어긋나 있고 담장 페인트는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지만 그래도 이 집은 김순자에게는 30년 넘게 지켜온 보금자리였습니다. 부엌에서 뚝딱거리는 소리와 함께 김순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혜야, 이 미역국이 뭐야? 미역이 이렇게 질겨서 어떻게 먹으라고? 순자는 올해 68이었지만 여전히 목소리만큼은 우렁찼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해졌어도 집안일에 대한 잔소리만큼은 젊은 시절 그대로였죠. 큰 며느리 박정혜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다시 끓여드릴게요. 정혜는 42살이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20대 세댁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집에 시집 온 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도 말이죠. 다시 끓이긴 뭘 다시 끓여. 이미 상한 걸 어떻게 해. 정말 답답해. 순자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혀를 찼습니다. 정혜는 조용히 그릇을 치우며 새로운 미역국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 김동호가 신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45살의 동호는 중소기업 과장으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지만 집안일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여보, 회사 일찍 나가야 하니까 아침 빨리 챙겨줘. 동호의 말에 정혜는 서둘러 반찬을 차렸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밥상은 따로 정성스럽게 차려주라고 늘 강조했거든요. 아들은 바깥에서 돈 벌어오는 사람이니까 잘 챙겨줘야 해. 순자의 이런 말을 정혜는 이제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20년 동안 수없이 들어온 말이었으니까요. 동호가 출근을 하고 나자 집안은 조금 더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동네 사람들이 재개발 이야기를 자꾸 하던데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 정혜는 설거지를 하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옆집 아주머니도 부동산에서 자꾸 연락 온다고 하시던데요. 우리 집은 빚이 태산 같은데 무슨 집값이야.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집은 겉보기와 달리 담보대출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동호의 수입으로는 생활비와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도 빠듯했습니다. 그래도 이 동네에서 30년을 살았는데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 갓 결혼한 남편과 함께 이사 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렀네요. 정혜는 조용히 빨래를 널면서 시어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순자는 가끔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특히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더욱 그런 이야기가 많아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놀러 왔습니다. 순자야, 너희 동네도 재개발 바람이 불던데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봤어? 우리야 비투성이인데 무슨 집값이야.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순자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부러웠습니다. 다른 집들은 재개발로 목돈을 만질 수 있을 텐데 자신들은 빚만 갚으면 다행이겠다 싶었거든요. 저녁이 되어 동우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평소보다 어두워 보였어요. 무슨 일 있어? 순자가 물었습니다. 아, 별일 아니에요. 그냥 회사 일이 좀. 동우는 대답을 흐렸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집에서까지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조용히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였어요. 하지만 이 평범한 일상 속에 서로에 대한 불만과 피로가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가 20년 동안 자신을 잘 모셨다고 생각했지만 가끔은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정혜는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지만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속상했습니다. 동우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집안일에는 무심했어요. 그저 어머니와 아내가 알아서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은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각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동우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회사에서 들은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사업부 축소로 인한 구조조정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후 동우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머니, 정혜야, 잠깐 이야기 좀 해야겠어. 순자와 정혜는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동우의 심각한 표정을 보니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했어. 동우의 말에 순자는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왜? 사업부가 없어지면서 저를 포함해서 5명이 정리해고됐어요. 정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잃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퇴직금은 받을 수 있어? 순자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그것도 절반밖에 안 나와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동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이런 상황을 가족에게 말해야 하는 것이 너무도 부끄러웠어요. 순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현실이 다가왔어요. 그럼 집 담보대출은 어떻게 해? 매달 150만 원씩 나가는데. 그게 문제예요. 동우는 더욱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지난달부터 이미 대출 이자를 연체하고 있었거든요. 당장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겠지만 나이도 있고 해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순자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아들에게만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그 아들마저 직장을 잃다니요. 이런 일이 왜 우리한테?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옆집에서는 재개발로 목돈을 벌어들인다고 하는데 자신들은 오히려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어요. 이튿날 아침 순자는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온 가족이 힘을 합쳐야 해. 순자는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동우 너는 당장 일자리부터 구하고 우리도 생활비를 줄여야겠어. 네 어머니. 동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정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혜야, 너도 뭔가 보탤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 파트타임 일이라도 구하든지. 정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 저도 돈을 조금은 모아둔 게 있어요. 순자와 동우는 동시에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순자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생활비에 보탤 수 있을 만큼은. 정혜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금액을 말하기가 망설여졌거든요. 순자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며느리가 돈을 따로 모아뒀다고?
그걸 왜 지금까지 숨겼어? 숨긴 게 아니라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정혜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혹시 모를 일이라니? 우리가 언제 너한테 돈 달라고 했다고 그런 말을 해?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머니. 정혜는 급하게 해명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모아뒀는데? 동우도 궁금해했습니다. 아내가 돈을 따로 모아두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게 정확히 얼마인지는 정혜는 말을 망설였습니다. 순자는 이상했습니다. 며느리가 돈 이야기에 이렇게 주춤거리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정확히 모르긴 뭘 정확히 몰라. 내 돈이면 내가 알겠지. 그냥 조금씩 모은 거라서. 정혜의 애매한 대답에 순자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말을 돌리는 걸 보니 상당히 모아둔 모양이네. 순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살면서 며느리가 이렇게 돈 이야기를 피하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어쨌든 고마워, 정혜야. 힘든 시기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동우는 아내에게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내가 자신 몰래 돈을 모아두었다는 사실이 약간 서운하기도 했어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애매한 대답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조금씩 모았다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얼마나 모은 걸까?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용돈도 제대로 안 주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돈을 모았지?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혹시 시댁 몰래 친정에서 도움을 받은 건 아닐까? 순자의 머릿속에는 온갖 추측들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숨기고 있는 돈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순자는 정혜의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며느리의 작은 행동들도 새삼 의미심장하게 느껴졌거든요. 정혜는 시어머니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돈이 있다고 말해버린 이상 언젠가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터였으니까요. 하지만 정혜에게는 그 돈에 얽힌 깊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생활비를 아껴 모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순자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전부터 정혜가 전화 통화할 때 목소리를 낮추는 것 같았고 외출할 때도 평소보다 서둘러 나가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정말 큰 돈을 숨겨둔 건 아닐까? 순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혜가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순자는 슬그머니 며느리 방으로 향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살짝만 봐보자. 순자는 자신에게 핑계를 대며 정혜의 화장대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별다른 것은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옷장을 뒤졌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가 나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은행 관련 서류가 눈에 띄었습니다. 순자는 손을 떨며 그 서류를 꺼냈습니다. 통장 사본이었어요. 뭐야 이게? 순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통장에 적힌 잔액이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3억? 3억 원? 순자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무 놀라서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이게 진짜야? 우리 며느리가 3억 원을 모아뒀다고? 순자는 서류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정혜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20년 동안 생활비로 얼마나 줬는데. 순자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에게 매달 주는 생활비는 기껏해야 50만 원 정도였거든요. 아무리 아껴 써도 3억 원을 모으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혹시 친정에서 도움을 받은 건가? 아니면 순자의 머릿속에 온갖 추측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가 장을 보고 돌아온 것이었어요. 순자는 황급히 서류를 제자리에 넣고 방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가 드러나 있었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정혜는 큰 봉지를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순자는 정혜를 따라가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정혜야, 내 어머니, 너 정말 돈을 조금만 모아뒀다고 했지? 정혜는 순자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네, 그렇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조금이 얼마야? 정확히 말해봐. 순자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정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어머니, 혹시 무슨 일이?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 도대체 얼마나 모아뒀다는 거야? 순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20년 동안 모른 척 하더니 3억 원을 쌓아뒀단 말이야. 정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통장을 본 것이 분명했어요. 어머니, 그건 뭐야? 20년 동안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워줬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해? 순자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 이건 제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시며 남겨주신 돈이에요. 정혜는 눈물을 흘리며 항변했습니다. 친정에서 받은 돈이라고? 그럼 왜 지금까지 숨겼어? 혹시 모를 병원비 때문에. 건드리시면 안 돼요. 정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비? 누구 병원비? 우리가 아프면 너 혼자 병원비 낼 생각이었어? 순자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가족과 별개로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어머니나 남편이 큰 병에 걸리시면 그럼 미리 말을 하지. 왜 숨겨? 순자는 정혜의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을 때 저한테 맡기신 돈이에요.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정혜는 계속 설명하려 했지만 순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였어요. 그런 큰 돈이 있으면서 우리가 생활비 때문에 쪼들리는 것도 모른 척 했다는 거지. 어머니, 이제 이해가 되네. 왜 그렇게 반찬 투정을 해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참았는지. 순자는 지난 20년을 되돌아보며 분노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었던 거구나. 우리는 쪼들리게 살면서. 정혜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저도 이 집 식구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식구? 식구가 이렇게 돈을 숨겨? 순자는 듣고 싶지 않다는 듯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바로 그때 동호가 일자리를 알아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소란이? 동호는 아내가 울고 있고 어머니가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동호야, 내 와이프가 우리한테 3억 원짜리 비밀을 숨기고 있었어. 순자는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동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3억 원? 정말? 통장 사본을 직접 봤어. 분명히 3억 원이 들어 있었다고. 순자의 말에 동호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정혜야, 이게 정말이야?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정 부모님 유산이에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그런 큰 돈이 있었으면 미리 말을 했어야지.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데. 동호도 실망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들을 속이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내일 당장 작은아들네한테 연락해서 가족회의를 소집해야겠어. 이런 중대한 일을 혼자 결정할 수는 없거든. 순자의 선언에 정혜는 더욱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온 가족이 자신을 의심하게 될 것이 뻔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작은아들 김동수와 작은 며느리 최미영이 집으로 왔습니다. 순자가 급하게 가족회의를 소집했다고 연락을 받았거든요. 어머니, 무슨 큰일이라고 그렇게 급하게 부르셨어요? 동수는 궁금해했습니다. 앉아. 너희가 들으면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 순자는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큰 며느리가 3억 원을 숨겨두고 있었어. 순자의 폭탄 선언에 동수와 미영은 동시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3억 원이요? 정말? 미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직접 통장 사본을 봤어. 분명히 3억 원이 들어 있었다고.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은 정혜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그런 큰 돈이 있으면서 지금까지 왜 숨기셨어요? 사실 미영은 평소에도 정혜를 좋게 보지 않았어요. 큰 며느리라는 이유로 시어머니의 사랑을 더 받는 것 같아서 질투했거든요. 친정 부모님 유산이에요. 만약을 위해서 따로 모셔둔 거예요. 정혜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언니, 그렇게 돈 많으면서 우리한테는 반찬값도 안 내셨네요? 미영은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준비비 조금씩 보태달라고 하면 그렇게 어려워하시더니 알고 보니 3억 원이나 숨겨두셨네요. 정혜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오빠가 직장을 잃어서 집 담보대출도 못 갚는 상황인데 이것보다 더 급한 때가 언제 온대요? 동수도 형수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형수님, 정말 친정 유산이 맞아요? 유산 상속 서류나 증빙 서류 같은 건 있어요? 동수의 질문에 정혜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워낙 오래된 일이라서. 순자는 며느리들의 대화를 들으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봐, 제대로 된 증명도 못하잖아. 미영은 더욱 공격적이 되었습니다. 언니, 혹시 다른 데서 번 돈은 아니에요? 20년 동안 우리 몰래. 미영아, 동호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오빠, 저도 가족이니까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큰 돈이 갑자기 나타나면 의심스러울 수밖에요. 미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몰아세우세요? 정혜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년 동안 이 집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돈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해요? 고생했다고? 우리가 언제 널 고생시켰어? 순자가 반박했습니다.
정혜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먹을 것 입을 것은 주셨죠. 하지만 저를 사람 취급은 안 하셨잖아요. 뭐라고?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의견을 물어보신 적 없으시고, 저는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 취급이었어요. 정혜의 속마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언니. 시댁에서 며느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모르세요? 미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20년 동안 참고 살았잖아요. 정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부모님이 남겨주신 돈까지 빼앗으려 하시면 안 되죠. 빼앗는다고? 우리가 언제 빼앗는다고 했어? 가족이니까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한다는 거지. 순자는 화가 났습니다. 정혜는 친정집 사진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 집에 들어와서 얼마나 버텼는데 결국 돈 때문에 또 욕을 먹는구나. 정혜는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부모님께 하소연했습니다. 동우는 아내와 가족 사이에서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은 안쓰러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돈이 절실했거든요. 정혜야, 어머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야. 지금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니까. 동우마저도 아내를 의심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정혜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믿지 않는다니요. 여보까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라 상황이 상황이니까. 동우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바로 그때 미영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언니,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그 돈으로 오빠 빚부터 갚고 나머지는 언니가 가지세요. 미영의 제안에 순자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네. 어차피 가족 돈이니까. 정혜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안 돼요. 그 돈은 절대 건드릴 수 없어요. 왜? 가족이 어려운데 왜 안 돼? 순자가 다그쳤습니다. 정혜는 이제 이 집에서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년 동안 한 가족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자신은 외부인이었던 것이죠. 내일 은행에 함께 가자. 이 문제를 확실히 정리해야겠어. 순자의 선언에 정혜는 마지막 희망마저 꺾이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부터 정혜를 재촉했습니다. 빨리 준비해. 은행 문 열자마자 가야겠어. 정혜는 밤새 잠 못 이룬 얼굴로 느릿느릿 움직였습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려 했지만 순자는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뭘 그렇게 꾸물거려? 가족 일인데 빨리 해결하자. 순자는 정혜의 팔을 잡아 끌듯 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은행에 도착하자 순자는 당당하게 창구로 향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통장에서 돈 좀 찾으려고 왔어요. 행원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본인이 아니시면 거래가 어려우신데요. 순자는 정혜를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정혜는 어쩔 수 없이 통장과 도장을 꺼냈지만 손이 떨렸어요. 얼마나 인출하시겠어요? 일단 2억 원만 찾아주세요. 순자가 정혜 대신 대답했습니다. 행원은 정혜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돼요. 이 돈은 인출할 수 없어요. 순자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 내 돈이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돈은
정말 건드리면 안 돼요. 정혜는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순자는 참다 못해 행원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예요. 제가 시어머니니까 대신 처리해 주세요. 죄송합니다만 그런 식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행원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순자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가족인데 왜 안 돼?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보안 요원이 다가왔어요. 손님, 조용히 해주세요. 우리가 몸 피해를 줬다고. 순자는 보안 요원에게까지 화를 냈습니다. 결국 은행 지점장이 나왔습니다. 상담실에서 이야기하시겠어요? 지점장의 제안으로 세 사람은 상담실로 이동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 며느리가 가족 몰래 큰 돈을 숨겨뒀어요. 지금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서 그 돈이 필요한데 자꾸 거부하고 있어요. 순자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지점장은 정혜에게 물었습니다. 본인 의사는 어떠신가요? 이 돈은 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거예요.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정혜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통장 명의가 부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상 본인 동의 없이는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지점장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빈손으로 은행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는 정혜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집에 도착하자 동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 며느리가 끝까지 안 내준다고 해. 순자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동우는 아내를 실망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정혜야, 정말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야. 조금만 도와줄 수 없어? 여보, 정말 이 돈은 안 돼요. 정혜는 애원했습니다. 왜 안 돼? 구체적인 이유를 말해봐. 동우가 다그쳤습니다. 정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정혜는 갑자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저를 한 번이라도 가족으로 대접해 주셨나요? 뭐라고?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냥 무료 가정부였어요. 집안일하고 시중 들고 그게 제 역할이었죠. 정혜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를 거예요. 더 이상 참지 않겠어요. 정혜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동우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이 집을 나갈 거예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네요. 정혜의 선언에 온 집안이 술렁였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순자가 받았어요. 네, 누구시라고요? 순자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변호사님이요? 무슨 일로? 전화 내용을 들으며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끊고 모두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생전에 땅을 팔아서 만든 돈이 있다고. 그런데 그 돈을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돈을 정혜한테 맡겼다는 거야. 순자의 말에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정혜의 비밀 통장 주인이 사실은 순자의 남편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집안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나온 순간이었어요. 순자의 말에 거실은 죽음같이 조용해졌습니다. 동호는 입을 벌린 채 어머니를 바라봤고 정혜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동호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정혜한테 돈을 맡겼다고? 순자는 주저앉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변호사가 그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땅을 팔아서 3억 원을 만들었대. 그런데 그 돈을 정의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맡겼다는 거야. 정혜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아버님이 저한테만 말씀하시면서 절대 비밀로 하라고 하셨어요. 왜 너한테만?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집안에서 저만 가족처럼 챙겨주셨으니까 저를 믿고 맡기신다고. 순자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이 아닌 며느리를 더 신뢰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이 집에서 가장 고생하는 사람이 정혜라고. 그러니까 이 돈으로 나중에 힘든 일 있으면 쓰라고. 정혜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함부로 쓸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 돈인데. 동호는 머리를 감췄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아내를 의심한 거였어? 여보. 정혜가 남편을 바라봤지만 동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내가 뭘 한 거야? 순자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후회했습니다. 20년 동안 정혜를 어떻게 대했는지, 남편은 정혜를 믿고 돈을 맡겼는데 나는. 순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혜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하지만 아버님이 워낙 단단히 비밀로 하라고 하셔서. 아니야, 정혜야. 내 잘못이 아니야.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어. 너를 의심하고 나쁘게 생각하고. 순자는 그동안 자신이 정혜를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렸습니다. 반찬 투정부터 시작해서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 간섭하고 잔소리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정혜야, 그동안 내가 널 하녀처럼 부려먹었구나. 순자의 고백에 정혜는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왜 너한테만 돈을 맡겼는지 이제 알겠어. 이 집에서 너만 진짜 가족 같았으니까. 순자는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저도 미워했지만 어머니를 미워하는 게 더 힘들었어요. 정혜는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20년 동안 참고 또 참으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그게 제 운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순자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혜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너무 몰랐어.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남편 잃고 혼자 아들들 키우시느라. 정혜는 시어머니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동호는 아내와 어머니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정혜야, 나도 미안해. 너한테만 모든 걸 맡기고
나는 회사 일만 신경 썼어. 동호도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남편이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게 더 힘들죠. 정혜는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순자는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정혜야, 그 돈은 내 거야. 아버지가 너한테 준 거니까. 어머니, 그래도 가족 돈인데. 아니야. 아버지가 너 혼자 고생하는 걸 보고 마음 아파하셨나 보다. 그러니까 너한테 맡기신 거야.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빚은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 거야. 그 돈은 건드리지 마. 정혜는 감동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자신을 배려해 주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니, 그동안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순자는 며느리를 향해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너도 이 집의 진짜 주인이야. 내가 인정할게. 순자의 말에 정혜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려온 인정을 받은 순간이었어요. 동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네. 그래, 이제부터는 서로 믿고 의지하자. 순자는 정혜와 동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작은 아들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라고 급하게 오라고 하셨어요? 동수와 미영은 어제 가족회의 후 연락을 받고 온 것이었어요. 순자는 작은 아들 부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앉아. 너희한테도 할 말이 있어. 순자의 표정이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분노하거나 흥분한 모습이 아니라 차분하면서도 단단한 의지가 엿보였어요. 우리 정혜한테 사과해야 할 일이 생겼어. 순자의 말에 동수와 미영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동수와 미영은 순자의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큰 며느리를 몰아세우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사과 이야기를 꺼내다니요. 어머니,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동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정의 통장에 있던 그 돈, 사실 너희 아버지가 맡긴 거였어. 네. 동수와 미영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땅을 팔아서 3억 원을 만들어서 정혜한테 맡기셨대. 방금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 순자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 준 일이야.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그 돈은 아버지 유산이잖아요. 당연히 아들들이 상속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동수의 말에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아버지가 정혜 언니한테 맡긴 거라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상속받아야 하는 거죠. 동수는 논리적으로 따졌습니다. 미영도 남편 편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법적으로 생각해봐도 자식들이 상속받는 게 당연하죠. 그게 아니야. 아버지가 정혜한테 준 거라고. 순자는 반박하려 했지만 동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감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3억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동수의 태도가 점점 강경해졌습니다. 형도 직장을 잃었고 저도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빠듯한데 그 돈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미영은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어차피 아버님 돈이었으면 이제 우리 것이죠.
언니가 보관만 해주신 거고요. 정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언니, 저희도 이해해 주세요. 3억 원을 그냥 포기하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미영은 양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동호가 일어났습니다. 동수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아버지가 정혜한테 맡기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형도 지금 상황이 어려우신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동수는 형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 돈으로 형 빚부터 갚고 나머지는 우리가 나눠 가지면 되잖아요. 순자는 아들들의 모습을 보며 실망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어. 어머니, 저희가 잘못된 말 했나요? 아버지 유산을 아들들이 상속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동수는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찾아온 것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전화로만 말씀드리기에는 중요한 일이라서 직접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순자는 변호사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고인의 유언장을 가져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봉인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유언장이요? 동수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고인이 생전에 정식으로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변호사는 유언장 봉인을 뜯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펼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김철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가 땅을 팔아 만든 3억 원은 오직 며느리 박정혜에게 남긴다. 변호사의 말에 동수와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혜는 20년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 나는 그 고마움을 잊지 않는다. 이 돈은 정혜가 그동안 받지 못한 수고비이자 앞으로 편안하게 살라는 내 마음이다. 변호사는 계속 읽었습니다. 아들들아, 너희들은 각자 살 길이 있다. 하지만 정혜는 이 집에서만 살아왔다. 그러니 이 돈만큼은 정혜 몫으로 남겨두겠다. 유언장의 내용에 모든 사람이 숙연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혜야. 고마웠다. 내가 있어서 이 집이 따뜻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변호사가 유언장 읽기를 마치자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동수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건가요? 유언장에 명시된 이상 법적으로도 정혜 씨의 소유가 맞습니다. 변호사는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미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상해요. 왜 아들들 놔두고 며느리한테만. 미영아. 순자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뜻이 그렇다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려고 해? 순자는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남편이 왜 정혜에게만 돈을 맡겼는지, 왜 유언장까지 써가며 정혜를 보호하려 했는지 말이죠. 정혜야. 순자는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지켜줄 거다. 더 이상 우리 정혜 건드리지 마라. 순자가 정혜를 감싸며 동수와 미영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순간은 모든 갈등의 절정이자 해결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완전히 인정하고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동수와 미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자신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순자의 말에
거실은 죽음같이 조용해졌습니다. 동호는 입을 벌린 채 어머니를 바라봤고 정혜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동호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정혜한테 돈을 맡겼다고? 순자는 주저앉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변호사가 그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땅을 팔아서 3억 원을 만들었대. 그런데 그 돈을 정의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맡겼다는 거야. 정혜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아버님이 저한테만 말씀하시면서 절대 비밀로 하라고 하셨어요. 왜 너한테만?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집안에서 저만 가족처럼 챙겨주셨으니까 저를 믿고 맡기신다고. 순자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이 아닌 며느리를 더 신뢰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이 집에서 가장 고생하는 사람이 정혜라고. 그러니까 이 돈으로 나중에 힘든 일 있으면 쓰라고. 정혜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함부로 쓸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 돈인데. 동우는 머리를 감췄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아내를 의심한 거였어? 여보. 정혜가 남편을 바라봤지만 동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내가 뭘 한 거야? 순자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후회했습니다. 20년 동안 정혜를 어떻게 대했는지, 남편은 정혜를 믿고 돈을 맡겼는데 나는. 순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혜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하지만 아버님이 워낙 단단히 비밀로 하라고 하셔서. 아니야, 정혜야. 내 잘못이 아니야.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어. 너를 의심하고 나쁘게 생각하고. 순자는 그동안 자신이 정혜를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렸습니다. 반찬 투정부터 시작해서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 간섭하고 잔소리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정혜야, 그동안 내가 널 하녀처럼 부려먹었구나. 순자의 고백에 정혜는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왜 너한테만 돈을 맡겼는지 이제 알겠어. 이 집에서 너만 진짜 가족 같았으니까. 순자는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저도 미워했지만 어머니를 미워하는 게 더 힘들었어요. 정혜는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20년 동안 참고 또 참으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그게 제 운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순자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혜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너무 몰랐어.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남편 잃고 혼자 아들들 키우시느라. 정혜는 시어머니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동우는 아내와 어머니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정혜야, 나도 미안해. 너한테만 모든 걸 맡기고 나는 회사 일만 신경 썼어. 동우도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남편이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게 더 힘들죠. 정혜는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순자는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정혜야, 그 돈은 내 거야. 아버지가 너한테 준 거니까. 어머니, 그래도 가족 돈인데. 아니야. 아버지가 너 혼자 고생하는 걸 보고 마음 아파하셨나 보다. 그러니까 너한테 맡기신 거야.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빚은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 거야. 그 돈은 건드리지 마. 정혜는 감동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자신을 배려해 주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니, 그동안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순자는 며느리를 향해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너도 이 집의 진짜 주인이야. 내가 인정할게. 순자의 말에 정혜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려온 인정을 받은 순간이었어요. 동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네. 그래, 이제부터는 서로 믿고 의지하자. 순자는 정혜와 동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작은 아들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라고 급하게 오라고 하셨어요? 동수와 미영은 어제 가족회의 후 연락을 받고 온 것이었어요. 순자는 작은 아들 부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앉아. 너희한테도 할 말이 있어. 순자의 표정이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분노하거나 흥분한 모습이 아니라 차분하면서도 단단한 의지가 엿보였어요. 우리 정혜한테 사과해야 할 일이 생겼어. 순자의 말에 동수와 미영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동수와 미영은 순자의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큰 며느리를 몰아세우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사과 이야기를 꺼내다니요. 어머니,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동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정의 통장에 있던 그 돈, 사실 너희 아버지가 맡긴 거였어. 네. 동수와 미영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땅을 팔아서 3억 원을 만들어서 정혜한테 맡기셨대. 방금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 순자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 준 일이야.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그 돈은 아버지 유산이잖아요. 당연히 아들들이 상속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동수의 말에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아버지가 정혜 언니한테 맡긴 거라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상속받아야 하는 거죠. 동수는 논리적으로 따졌습니다. 미영도 남편 편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법적으로 생각해봐도 자식들이 상속받는 게 당연하죠. 그게 아니야. 아버지가 정혜한테 준 거라고. 순자는 반박하려 했지만 동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감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3억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동수의 태도가 점점 강경해졌습니다. 형도 직장을 잃었고 저도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빠듯한데 그 돈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미영은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어차피 아버님 돈이었으면 이제 우리 것이죠. 언니가 보관만 해주신 거고요. 정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언니, 저희도 이해해 주세요. 3억 원을 그냥 포기하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미영은 양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동우가 일어났습니다. 동수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아버지가 정혜한테 맡기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형도 지금 상황이 어려우신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동수는 형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 돈으로 형 빚부터 갚고 나머지는 우리가 나눠 가지면 되잖아요. 순자는 아들들의 모습을 보며 실망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어. 어머니, 저희가 잘못된 말 했나요? 아버지 유산을 아들들이 상속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동수는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찾아온 것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전화로만 말씀드리기에는 중요한 일이라서 직접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순자는 변호사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고인의 유언장을 가져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봉인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유언장이요? 동수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고인이 생전에 정식으로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변호사는 유언장 봉인을 뜯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펼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김철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가 땅을 팔아 만든 3억 원은 오직 며느리 박정혜에게 남긴다. 변호사의 말에 동수와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혜는 20년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 나는 그 고마움을 잊지 않는다. 이 돈은 정혜가 그동안 받지 못한 수고비이자 앞으로 편안하게 살라는 내 마음이다. 변호사는 계속 읽었습니다. 아들들아, 너희들은 각자 살 길이 있다. 하지만 정혜는 이 집에서만 살아왔다. 그러니 이 돈만큼은 정혜 몫으로 남겨두겠다. 유언장의 내용에 모든 사람이 숙연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혜야, 고마웠다. 내가 있어서 이 집이 따뜻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변호사가 유언장 읽기를 마치자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동수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건가요? 유언장에 명시된 이상 법적으로도 정혜 씨의 소유가 맞습니다. 변호사는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미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상해요. 왜 아들들 놔두고 며느리한테만. 미영아. 순자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뜻이 그렇다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려고 해? 순자는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남편이 왜 정혜에게만 돈을 맡겼는지, 왜 유언장까지 써가며 정혜를 보호하려 했는지 말이죠. 정혜아. 순자는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지켜줄 거다. 더 이상 우리 정혜 건드리지 마라. 순자가 정혜를 감싸며 동수와 미영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순간은 모든 갈등의 절정이자 해결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완전히 인정하고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동수와 미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자신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